오늘의 사연. 밀크 화이트. 전 위스콘신주에 위치하는 쉐보이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근처에서 살지 않았던 이상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겠죠. 심지어 위스콘신주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 동네가 존재하는지 잘 모릅니다. 위스콘신주는 보통 치즈, 우유, 그리고 맥주에 대한 애정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물론 지나치게 많은 정신병원들과 연쇄 살인범들로도 말이죠. 에디 게인과 제프리 다모가 저희 주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두운 사람들일 수도 있기에 설명하자면 이 두 명은 아주 악명 높은 미국의 연쇄 살인범들입니다. 날씨가 스산해서 그런 건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주에선 이런 광기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쉐보이건 또한 이런 광기에 면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고속도로 근처에는 이런 버려진 오래된 정신병동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오래된 우편엽서에 나온 이 병동의 사진입니다.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병동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둬놓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장소가 밀크 화이트 전설이 나온 곳이죠. 밀크 화이트는 이 정신병동의 환자였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수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에 그는 그냥 병동 내를 기어다녔고 음식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물론 같이 놀 또래의 친구들도 그곳에는 없었죠. 또한 그는 알비노였고 어떠한 형태의 불빛이든 그의 피부에 끔찍한 화상을 입혔기에 햇빛이 떠있을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밀크 화이트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관계를 배우면서 자랐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그를 사람으로부터 악마로 바꾸었던 거죠. 이야기는 그가 어느 날 정신병동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발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도시로 가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있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모든 집의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약 깨어있는 아이를 발견한다면 그들을 데려가려고 했죠. 물론 아이들은 시끄럽기 때문에 살아서 데려가지 않고 그의 큰 이빨을 사용해서 목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시체를 정신병동 지하실에 쌓아놓고 방 가득 친구들이 있는 마냥 행동했습니다. 이 죽음의 밤 동안 그는 시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죠. 이 정신병동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밀크 화이트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밀크 화이트는 아직도 버려진 건물에서 살고 있고 어두워진 후에도 깨어있는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밤마다 건물 밖으로 나온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도시 전설로만 이끌어졌지만 전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놀이터에서 우리들이 종종 부르던 짧고 이상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얼른 잠자리에 들어. 그렇지 않으면 밀크 화이트를 조심해. 그는 호들갑을 떨지 않아. 그는 싸우지도 않아. 그는 널 한 입에 죽여버리고 말 거야.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재우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사용해 겁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말이죠. 전 이 이야기를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완벽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새로운 아이가 우리 동네로 전화가 왔었을 때일 겁니다. 그 애는 뉴욕에서 왔었기에 우리 모두 그 애가 우리보다 훨씬 세련되고 멋질 거라 생각했죠. 그 애의 이름은 지미였습니다. 지미는 뉴욕식 발음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1년 내내 컨버스 하나와 가죽 자켓을 입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말이죠. 그 애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얼마나 쉐보이건에 있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 내 친구 한스는 지미와는 좀 불편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스는 17살이었지만 중학교에 들어올 만큼 멍청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 비해서 훨씬 덩치가 컸죠. 우리가 친구가 된 지는 꽤 되었습니다. 사실 전 그의 남동생인 피터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요. 하지만 피터가 7살 때 캠핑 여행 도중 실종된 이후로 한스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한스는 그리 똑똑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꽤 오랫동안 유급을 했죠. 착한 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한스와 친구인 게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형적인 12살짜리 애였어요. 빼빼 말라가지고는 멋있고 세련돼 보이려고 했죠.
전 딱히 특출하거나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뭐 착한 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민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애였습니다. 곧잘 여자애들한테도 말도 잘 걸고 문제에 빠져도 쉽게 해결했죠. 또 자기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병동을 살펴보자는 건 지미의 생각이었어요. 전 그때 지미가 눈에 질려서 뭔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걸 하고 싶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전 밀크 화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완전 구닥다리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완전 어린애 얘기구만. 니네 이걸 진짜로 믿냐? 전 멍청하게 고개를 젓는 한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스는 친구가 생긴 것에 대해 꽤 행복했기에 지미나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전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고개를 내젓고 말았죠. 지미는 우리들이 그날 밤 그 정신병동에 갈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미는 밀크 화이트에 대해 놀리면서 그는 그냥 유령 이야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핑계거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한스와 저는 지미가 우리 어린 시절을 공포로 물어넣었던 그 괴물을 놀리는 것을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흰 침착해 보이려고 했죠. 우린 자정즈음에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다리 위에서 만났습니다. 전 7개 정도 옷을 둘둘 말아서 왔고 지미는 항상 하던 것처럼 가죽 자켓을 입고 왔었죠. 지미가 길을 앞장섰고 우리는 눈 사이를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버려진 건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꽤나 인상적인 건물이었겠지만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낡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한스가 제 팔을 잡고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에는 눈이 찍힌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성인 크기의 거대한 발자국이었고 마치 맨발이었던 것처럼 그곳엔 발가락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들에 대하여 지미한테 보여줄지 말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어차피 지미는 비웃음을 치고 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스에게 어깨를 으쓱하고 얼른 가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내리던 눈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정신병동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지미는 문을 열어보려고 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발로도 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한스는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지미는 웃으면서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에휴, 이 겁쟁이 찌질이 새끼가. 아직 우리 뭐 해보진 않았거든. 지미는 한스한테 항상 말을 험하게 굴었습니다. 저랑 한스는 착한 중소부 남자애들이어서 절대로 욕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미는 우리랑은 완전 달랐죠. 지미는 판자로 막힌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충분히 창문에 판자가 낮게 막혀 있어서 자기 손을 지뢰로 이용하려고 지미는 판자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판자를 휙 잡아당기면서 판자를 뜯어냈습니다. 우린 안쪽에 유리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미는 아하! 소리를 내면서 다른 쪽 판자를 뜯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쫄보들아, 안 올 거냐? 지미는 창문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저와 한스는 서로를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두려워했던 그것이랑 마주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안 들어간다면 우린 지미와의 우정도 잃고 평판도 산산조각이 닳기 뻔했습니다. 결국 전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창문 안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